셀라는 학원을 맡고 있는 코코네스커의 최윤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셀 가정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자님들을 모시고 비타민 B3 항암 기전 발견에 대한 논문 및 비타민 B3의 항암 효능이 입증된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표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점심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비타민 B3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그 전보다 훨씬 더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암의 정의 그리고 현대 그 암 치료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적 항암제 전략,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3가 어떻게 암을 치료에 도움을 주는지 기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된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 의학이 최종적으로 치료하고자 이 목표를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인데, 이 질병은 그 발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의 사망 원인의 약 3분의 1 정도는 암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은 종류도 너무 많고 그 발병 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위암, 간암, 폐암 이렇게 말하지만 위암, 간암, 폐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각각의 원인들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통칭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암에 대해서 한마디로 암은 무엇인가 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정의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NIH, 그러니까 미국 국립공원에서 정의한 내용인데요. 암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생성된 덩어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필요할 때 분열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분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이런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인지 어떤 세포가 분열해야 될 세포인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이제 밝혀야 생명과학자 밝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생긴 세포 덩어리가 암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면 그럼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 분열해야 될 세포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세포는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죽어야 할 세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원하는 그 생명체의 프로그램대로 죽기만 하면 암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상 세포에서는 항상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위에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원인을 계속 살펴보니까 이것의 공통적인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암 유전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암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기 위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세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분열하기 위한 세포 분열 조절 단백질이 유전자가 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분열에서는 암세포가 분열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암 유전자의 비정상인 활성화만으로 암이 발생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꼭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야만 암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게 하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다 죽어야 할 세포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유전자가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 기능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세포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연구는 굉장히 복잡한 암을 이렇게 단 두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열해서 안지세포 분열하는 것은 암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것은 암 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만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암 치료 기술 발전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그 화학요법을 썼습니다. 이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를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정상세포는 별로 분열하지 않는데 암세포가 특별히 분열하는 그 현상을 알게 됐죠.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를 선별적으로 산멸시키는 기술을 적용하는 그게 그 화학요법제입니다. 이 방법은 2000년 이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매일매일 분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평소에 분열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세포들은 평소에도 분열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이 화학요법제는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중요한 몇 안 되는 분열하는 세포까지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좀 더 암세포 특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암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암 유전자는 이렇게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세포 밖에서 세포 분열 명령을 받는 그 수용체 그림인데 이 수용체는 대부분 세포 내부에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RTK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세포 분열 신호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신호가 쭉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세포 분열이 명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에 있는 KRAS, RAF, 맥, 얼크, AKT, M2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암세포에서 어떤 것이 활성화되는지는 암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이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체계가 인류 전체 암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됐는데 이 개발제들은 전부 이 체계, 바로 다 암 유전자들인데 이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리비터들이죠. 이 방법이 2000년 이후에 개발된 그 분자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함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겠다. 바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적당한 그 처리 방법을 개발한 것이죠. 이게 현대 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전략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서 가장 처음 나온 항암제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 백혈병 치료제이고 뒤이어서 수많은 그 고형암 그 치료제들도 나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암 유전자 억제제들입니다. 근데 처음 이 전략이 나왔을 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공략하면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나무랄 게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암이 치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간 이런 그 항암제가 시중에 나와서 임상에 적용된 결과 놀라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보통 이제 폐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폐암의 원인 유전자들이 RTK 중에 EGF 리셉터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에게 EGF 리셉터 이니비터인 제피티닙을 처리했을 때의 이 환자의 서바이벌 커브입니다. 여기는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스탠다드 케모테라피 했을 때 사람들이 급격하게 1년 정도에 90% 이상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화학요법제를 쓴 건데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에서는 바로 인류의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표적 항암제를 썼을 때의 방법입니다. 이 결과 이 환자는 우리 서바이벌 커브는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어느 정도 이동했냐 하면은 과거의 표준 그 항암제에 비해서 요만큼 확률이 약 여기서 50% 여기서 여기 보면은 약 1년 연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되면은 95%의 환자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환자에게 크게 도움되는 그 학문적 성과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세월이 가면서 모든 항암제, 여기서 나와 있던 모든 항암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걸 보고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공략하면 암이 치료돼야 되는데 사실은 치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연장되는 것의 그 대체로 연장하는 기간은 약 1년, 평균 수명을 약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표적 항암제를 그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할 때 환자의 평균 수명을 1년 연장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 한 절반 정도의 항암제는 수명 연장 효과가 6개월 미만이면 가장 우수한 항암제의 일부가 환자의 수명을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바로 그 암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존의 표적 항암제의 전략은 암 발병의 두 가지 전자적 사건 중 하나인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암 억제 유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 중에 어떤 그 항암제도 암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암을 치료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는 그 특징이 숫자가 적습니다. 암 유전자는 최소한 수백 종의 암 유전자가 있는데 반해서 암 억제 유전자는 최대 수십 종, 100종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져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려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는 원리가 우리가 재활성화가 가능한 유전자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재활성화가 가능한 암흑체 유전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럼스3 유전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유전자들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주요 원리가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거나 아예 없어져서 어떤 방법으로도 원래의 기능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럼스3는 후생 유전학적 변이를 통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형된 게 아닙니다. 구조가 변형된 거죠. 이거는 쉽진 않지만 재활성화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유전자는 제가 2002년에 20년 전에 처음 발견해서 교과서에 등록된 유전자예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암을 억제하며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럼스3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을 검색한 결과 비타민 B3가 럼스3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암을 일으킨 동물의 비타민 B3를 처리하면은 실제로 그 동물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방광암 동물 모델에서 비타민 B3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간암 동물 모델에서 비타민 B3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DE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 DE에만 처리하면은 이게 정상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간암으로 되는데 굉장히 그 독성, 멜리그넌트 리버 캔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DN을 처리한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비타민 B3를 처리해 주면은 이게 이제 그 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간도 여기서 가장 상태가 좋은 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얘기는 그 간암에 대해서 그 비타민 B3가 강력한 그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럼스 그동안에 이제 럼스3 연구 저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했는데 이 럼스3는 다양한 암에서 그 활성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폐암에서는 72%의 환자에서 억제되어 있고 방광암 72%, 여기 보시면 위암에서 60% 정도 이렇게 다양한 암에서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럼스3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다양한 암의 그 치료에 도움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새로운 전략은 과거에 했던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하는 이 문제,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문제만으로는 암 환자의 수명을 일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 억제 유전자를 향상시켜줘야 되는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럼스3는 강력한 암 억제 유전자이고 이 럼스3 유전자는 비타민 B3를 통해서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물 모델에서 실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음 궁금한 사항은 과연 이 비타민 B3가 인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15년에 식약처에서 그 임상시험 연구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면 이 제품 그 물질이 이 GMP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시장에 나와 있는 GMP 시설에 만든 그 아미나엑스라는 제품, 여기 이제 성분은 비타민 B3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미나엑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임상시험 2B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표적 항암제와 비타민 B3의 병용요법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는 미국 암학회에서 발행하는 임상 연구 결과가 전문적으로 보고하는 학술지입니다. 실제로 그 외국의 그 거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을 했을 때도 그 결과를 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발표할 수 있으면 대성공으로 그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결과를 여기에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트라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은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더블 블라인드라는 얘기는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분배하는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할 때는 그 시험약하고 그러니까 플라세보 위약을 같이 쓰게 되는데 그 환자가 위약이 공급된 것인지 시험약이 공급된 것인지를 의사도 알지 못하고 처음에 약을 분배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고 임상시험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맞춰보고 그 결과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임상시험은 보통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시험에 대한 그 결과에서 어떤 인간의 그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는 그런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피겨는 이 동물에서 동물의 폐암에서 비타민 B3 단독으로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갈색으로 염색된 것이 럼스3 단백질을 염색한 건데요. 그 암을 일으키면 이 럼스3가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비타민 B3를 처리하면은 약하지만 럼스3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암의 크기는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동물 그 모델에서는 비타민 B3 단독으로도 폐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그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그 리크루트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체 폐암 원인 유전자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쾌라스 돌연변이는 전체 암 환자의 한 약 30%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고요. EGFR은 25%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EGFR 돌연변이는 이 두 개의 돌연변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쾌라스 돌연변이는 거의 대부분 흡연자에게 나타나고 EGFR 돌연변이 흡연자에게서는 아주 드물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EGFR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이고 그 외에 ALK나 혈투 다른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 폐암 치료 연구 분야에서는 이 EGFR 치료제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 110명을 모집하고 EGFR 억제제만 쓴 그룹 55명과 EGFR 억제제 플러스 비타민 B3 하루에 1g을 적용한 그룹 55명으로 이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1회사는 그 EGFR 억제제인데요. 여기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보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형적인 표적 치료제를 쓴 그 환자의 서바이벌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회사에 비타민 B3를 같이 주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그 전체 그 110명 환자에서 나타난 그래프가 아니고 여성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서브그룹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 70명에 대해서 35명씩 나누면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EGFR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 환자들에 있어서 비타민 B3가
환자의 수명 연장과 그 사망 위험 감소에 도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0%에서 여기가 그 표적 항암제만 썼을 때고 여기는 표적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B3를 썼을 때인데 이 차이의 이 간격이 약 13.5개월입니다. 이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1년 12개월 수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 이 제약회사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늘리는 것이 약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늘린 걸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병영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 2개, 3개 섞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환자 수명을 연장시켜 볼까 하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환자 수명 연장 효과는 한 달, 2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5분 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라는 아주 그 값싸고 안전한 물질로 1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암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 환자들의 큰 고민은 세월이 가면은 결국은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암제를 써도 이 그래프에서 거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3를 주면은 세월이 갔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환자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시켰다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요만큼, 어떤 그 전에 여기서 요만큼 1년 연장시켰는데 여기서 추가로 비타민 B3로 1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g 비타민 B3 경구 투여로 표적 치료받는 폐암환자의 기대 수명을 1년 이상 늘린 결국 2배 이상 늘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위험은 절반으로 줄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남녀를 포함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 이러한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인가 하는 것은 통계 분석의 p-value로 표현합니다. 이 p-value가 0.01이라는 얘기는 99%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수명을 추가로 1년 이상 늘릴 수 있고 환자의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99%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흡연 남녀를 포함한 비흡연자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흡연 남성에 대해서만은 비타민 B3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흡연은 만병을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결과에서도 이건 피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 1g 비타민 B3 우리가 실제로 임상시험에 적용한 제품은 아미나엑스라는 제품인데 표적 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사망 위험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통계적 신뢰도는 99%인데 이 결과는 흡연 남성을 제외한 결과이다.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화를 드리겠습니다.